호흡기계 물리치료입니다. 호흡의 효율성 감소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허파 질환이 만성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심장 기능이라든가 다른 근육 뼈대개 등 다른 계통의 기능에 아주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의 호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어떤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환자들의 개별적인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평가와 중재는 환자 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시행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중재 프로그램, 호흡기계 물리치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계 물리치료 관련 지식을 알고 평가와 중재 원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호흡기계 물리치료는 환자 중심의 환자 맞춤형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특성을 다 고려해서 평가와 중재를 시행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호흡 기능을 좋게 만들고 일상생활 활동 및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호흡기계 물리치료는 병원에서 입원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호흡 능력 자체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호흡곤란, 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것들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집중 관리해서 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호흡기계 물리치료는 일반 치료보다 보다 전문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만성호흡기계 질환을 대상으로 해서 운동 능력이라든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허파의 구조입니다. 우선 기도, 그리고 허파, 그 허파에 분포하고 있는 혈관, 그리고 호흡근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호흡기는 몸 전체로 산소를 이동시키고 이산화탄소와 같은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공기가 통하는 통로입니다. 다시 말해 허파의 안과 밖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를 기도라고 하고, 여기에는 상기도와 하기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기도는 코, 인두, 후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코 안으로 들어온 공기가 체온으로 바뀌고 먼지라든가 불순물 같은 것들이 제거가 되는 공기 정화에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아울러 가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기도에서는 하기도는 기관 또는 기관지, 정말 세기관지 등으로 해서 상기도 아랫부분, 직접 호흡에 관여하는 부분까지를 하기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허파는 양쪽으로 한 덩어리씩 이렇게 있고, 심장이 중간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오른쪽 허파보다는 왼쪽 허파가 상대적으로 좀 작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허파과리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허파의 맨 마지막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협박과리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뽀글뽀글하게 꽈리처럼 생겼습니다. 이게 그냥 동그란 것이 아니라, 뽀글뽀글하게 꽈리처럼 생겨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시키는 꽈리벽이 더 넓게 분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심장이 오심실로 들어온 혈액들은 온몸을 돌고 온 혈액이기 때문에 산소보다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산소가 적은 혈액이기 때문에 이걸 허파로 보내져서 허파과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서로 교환한 다음에 다시 산소가 가득 담긴 혈액을 좌심방으로 오게끔 한 다음에 좌심방에서 펌프질을 통해서 온몸으로 다시 혈액순환을 하게 됩니다. 허파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몇 개의 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오른쪽 허파는 이렇게 세 개의 엽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왼쪽 어파는 중간에 가운데 쪽에 심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여부로 해서 상대적으로 오른쪽 어파에 비해서 왼쪽 어파가 작은 걸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호흡 기전입니다. 호흡은 들숨과 날숨, 들이마시는 거와 내쉬는 걸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쉴 때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보내는 거고, 들이마실 때는 다시 공기 안에 들어있는 산소를 흡입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들숨과 날숨은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개별 특성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허파의 구조라든가 전반적인 신체 능력 수준 또는 가슴 형태, 근육 능력 등에 따라서
들숨과 날숨 기전은 살짝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선 들숨은 호흡군, 주로 이제 가로막이 수축하게 되면서 가로막은 아래에서 볼 때 이렇게 도움처럼 동그랗게 생긴 근육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가로막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밑으로 가로막을 내리면서 가슴 쪽에 용종을 좀 크게 많이 만들어 줍니다. 가슴 공간을 확대시키고 그래서 전체적인 공기압이 떨어지면서 외부로부터 허파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 이런 기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들숨은 이거와 정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로막에 힘을 빼게 되면 가로막이 위쪽으로 상승되기 때문에 허파의 용적이 줄고 그래서 공기의 밀도, 압력이 높아지면서 안에서 밖으로 공기가 나가게 됩니다. 허파 질병에 따라서 호흡 능력과 효율성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주요 질환입니다. 첫 번째 주요 질환은 만성 폐쇄성 허파 질환이라고 해서 COPD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COPD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많이 증가되는 질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허파 질환, COPD는 특정 질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기도를 폐쇄, 막아주는 그런 허파 질환을 모두 통칭해서 COPD, 만성 폐쇄성 허파 질환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COPD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발생률 또한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허파 질환을 차지하고 있고 주요 증상은 호흡곤란, 그리고 호흡이 아주 깊은 호흡을 못하고 짧은 호흡을 많이 하게 되고 기침을 자꾸 합니다. 그리고 가래, 점액질이 많이 쌓여서 가래가 많이 생성이 되고 숨 쉴 때 그냥 정상적인 호흡에 비해서 약간 쌕쌕거리는 듯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호흡 자체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피로감이라든가 체중 감소도 같이 따라오는 그런 증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COPD는 자극적인 가스라든가 미세먼지, 미세입자 등의 장기간 노출될 때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흡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만약 COPD, 만성 폐쇄성 호흡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금연을 해야 됩니다. 이런 그 COPD 같이 그 허파 질환이 계속 오래도록 지속이 되면 심장 쪽의 기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허파, 암 등 다양한 질환 노출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질환마다 그 원인과 병리 과정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제 증상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COPD에서는 만성 기관절입니다. 만성적으로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염증이 생기게 되면 기관지 안쪽, 기도 안쪽에 점액질이 많이 분비가 되고 그 점액질이 기도 안쪽에 쌓여지면서 공기가 통하는 통로, 기도가 좁아들게 됩니다. 장기간 발생하는 염증으로서 흡연자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증상이 너무 나빠지거나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급성 기관지염으로 발전해서 호흡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선행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증상은 코막힘이라든가 짧은 호흡, 또 숨 쉴 때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고 인후통, 감기 걸릴 때 목이 아픈 것처럼 인후통, 또 두통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치료가 제때 안 되고 오래도록 방치가 되는 경우에는 허파에 영구적인 손상이 주어질 수도 있으니 아주 주의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엔 천식입니다. 천식은 아스마라고 하고 기관지 안쪽은 이렇게 근육 덩어리로 동그란 관처럼 생긴 근육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근육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서 꽉 조여지게 되는 그런 상태를 천식입니다. 천식이라고 합니다. 기관지, 기도 안쪽에 근육이 꽉 조여지기 때문에 공기가 통하는 통로는 상대적으로 매우 좁아들게 돼서 호흡이 어려워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기침이라든가 호흡곤란, 섹스거림 똑같이 나타날 수가 있고 특히 이런 경우에 감기가 걸리거나 기관지염이 동반될 경우는 굉장히 숨을 못 쉬어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일시적으로 뭐 1, 2주 정도 지속되고 이제 사라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제때 치료가 되지 않고 만성화되면 상당히 생활에 어려운 그 지경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음은 낭포성 섬유증입니다. 이거는 대개 그 기도 안쪽에는 항상 점액이 분비되고 점액이 나오면서 같이 가래처럼 배출이 되면서
기도 안쪽을 크게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점액이 그 물기가 너무 두꺼운 경우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두껍게 되면 이게 제대로 바깥쪽으로 흘러서 나오 배출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점액 자체가 그대로 기도 안쪽에 쌓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호흡하기 힘든 경우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호흡기계 쪽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뭐 기타 다른 점액 또는 땀, 소화액 등 여러 가지 세포들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터운 점액이 분비가 되게 되면 일단은 허파, 췌장, 장의 기능이 두드러지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실조라든가 성장이 안 되거나 호흡기 감염이 훨씬 더 많아지고 호흡장애 또는 만성적으로 허파 질환이 발생해서 허파 기능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침과 과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심지어는 숨이 가빠서 호흡을 잘 못하는 아주 불안한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다음은 폐공기증입니다. 헛박과리처럼 뽀글뽀글 헛박과리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헛박과리 벽이 없어지기 동그랗게 넓어서 확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헛박과리처럼 뽀글뽀글 되어 있는 거는 이 꽈리 벽을 통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서로 이렇게 교환하게 되는데 꽈리 벽이 허물어지고 그냥 동그랗게 되게 되면 탄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그런 부분이 축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거는 뭐 다른 COPD 다른 질환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런 질병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개 폐기공기증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만성기관지염이 함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지 안쪽, 기도 안쪽에 계속적으로 가래가 쌓이거나 점액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미 호흡 기능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헛박과리까지도 이렇게 헛박과리 벽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공기증이 있으면 호흡곤란 증상이 조금씩 나빠지면서 상당히 생활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병은 제한성 허파 질환입니다. 이것도 역시 특정 질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허파가 충분히 늘어나지 못해서 호흡을 많이 못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질환들을 통칭해서 제한성 허파 질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허파를 완전하게 확장하지 못해서 허파 안에 공기량이 감소하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호흡률이 자꾸 공기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부족한 공기량을 채우기 위해서 숨을 훨씬 더 빨리 쉬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심호흡이 안 되고 비호흡, 잔호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해서 호흡의 효율성을 이렇게 높지 않게끔 됩니다. 허파질환은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대개 호흡은 짧은 호흡을 보이고 기침이라든가 숨을 헐떡거림 또는 호흡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생기는 피로감 그리고 정서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성 허파 질환은 기본적으로 내인성, 내부의 요인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 외부의 요인, 허파 바깥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요인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내재성 질환, 내부의 요인 때문에 생기는 거는 허파과리라든가 모세혈관, 간질과 같이 허파의 기능적인 조직이 상처와 염증이 생기면서 이게 뻣뻣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숨을 들이마실 때 충분하게 늘어나야 되는데 충분하게 늘어나지 못하게끔 그 상황이 발생한 거를 우리는 내인성 허파질환, 제한성 허파질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한번 이렇게 생기게 되면 회복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자꾸 나빠지게 됩니다. 특발성 허파 섬유증처럼 여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외인성 질환은 허파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허파 이외에 다른 구조에서 문제가 생겨서 호흡을 충분하게 들이마시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슴벽이라든가 가슴막 또는 호흡곤에 문제가 생기면서 숨을 충분하게 들이마신 만큼 허파를 충분하게 확장하지 못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신경 근육 질환처럼 이 근육이 문제가 생겨서 호흡근이 문제가 생기면서 숨을 잘 못 들이마시는 경우 또는 가슴막 삼출은 허파를 둘러싸고 있는 막 사이에 물이 쌓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허파 공간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허파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등등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숨을 충분하게 들이마시지 못하는 외인성 질환들도 제한성 허파 질환의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 원리입니다. 일단은 청각 또는 관찰, 시각, 촉각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어, 일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 그런 초기 검사에서 또 큰 문제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되면 또 추가 검사가 필요한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느 정도 예후를 예측을 하고 또는 어떻게 치료할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미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검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의학적인 정보를 검토하고 또 관련된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예측할 수가 있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임상적인 물리치료를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병력입니다. 그래서 호흡 기능과 관련돼서 이전과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기록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과거력으로 이제 허파 질환의 병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호흡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이전에 허파 기능 검사를 해본 이력이 있다거나 또는 가슴, 그 주변 부위에 수술 이력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호흡곤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미리 선행적으로 물어볼 필요가 있겠고, 어떤 동작을 할 때 호흡곤란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지 또는 개인적인 특성이라든가 뭐 비만, 흡연, 뭐 알레르기처럼 라이프 스타일에 관계된 정보들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허파 질환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세세하게 물어보고 기록을 해 놓아야 합니다. 다음은 개통 검토입니다. 대개 이제 호흡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심장 기능도 동반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장과 허파 기능은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고, 전체적인 호흡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근육 뼈대기라든가 또는 신경, 근육 이런 부분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 문제가 없는지를 개통 검사를 미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허파의 기능이 떨어지는 게 허파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쪽의 문제인지를 이제 판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방사선 영상이라든가 기관 내시경 또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많은 의학적 소견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가슴 영상, 그 가슴 쪽 엑스레이는 항상 기본적으로 병원에 가면 찍게 됩니다. 해서 전체적인 가슴 윤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좀 더 자세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제 MRI 같이 좀 더 구체적인 또는 더 해상도가 높은 그런 영상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기관지 안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기관지 내시경,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하는 것처럼 기관지도 내시경을 통해서 그 상태를 직접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임상적으로 전체적인 폐 기능에 대한 거를 임상적으로 평가하는 폐활량 측정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혈액가스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병원에 가면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혈액 검사 상에서 산소가 얼마큼 녹아 있는지 또는 이산화탄소가 얼마큼 녹아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겠고, 산소 측정기는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아주 간단한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호흡 형태입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호흡은 배호흡과 가슴호흡으로 나눠집니다. 다시 말해서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배가 볼록볼록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하면서 하는 거를 우리는 배호흡이라고 하고, 동시에 가슴도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그런 호흡을 우리는 가슴호흡이라고 합니다. 배호흡은 가로막이 수축하면서 전체적인 가슴 쪽 공간을 확장시키면서 호흡을 일어나게끔 하는 겁니다. 가로막과 더불어서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하면서 가슴호흡도 일어납니다. 이게 배호흡과 가슴호흡 정도는 사람마다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배호흡을 깊은 호흡이라고 하고 가슴호흡을 얕은 호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배호흡의 효율성은 제 배호흡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좀 병적으로 또는 뭐 좀 좋지 않은 비정상적인 호흡을 역서울적 호흡이라고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배도 커지고 가슴도 커져야 되는데 배가 나오면 가슴이 들어가고 가슴이 나오면 배가 다시 들어가게 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호흡을 한 겁니다. 물론 호흡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호흡의 효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심호흡을 할 수가 없는 아주 병적으로 비정상적인 호흡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역설적 호흡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파 기능 검사입니다. 펄모나리 펑션 테스트에서 PFT로 약자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호흡 기능에 대한 거를 호흡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호흡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이제 손가락 끼는 옥시메트리 산소 측정기를 통해서 산소 포화도를 측정해 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동맥 가스,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가스, 그 혈액 안에 녹아 있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임상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는 폐활량 측정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활량 장비를 통해서 숨을 훅 불어넣고 들이마시게 되면 알아서 전체적인 호흡 기능, 호흡 지표에 대한 거를 이 폐활량 측정기가 평가를 해줘서 중재할 때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호흡 지표의 대표적인 거는 1회 호흡량이 있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고 편하게 할 때 얼만큼 들락날락 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1회 호흡량, 타이달 볼륨, VC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폐활량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세게 낼 수 있는 그 전체적인 양을 우리는 폐활량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뭐 기능적 장기량이라든가 강제 폐활량 등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폐활량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호흡 기능을 설명할 때 오른쪽에 보는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정도는 한 요만큼 정도를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이거 외에 숨을 크게 들이마시게 되면 그 평상시 호흡량보다 훨씬 크게 숨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이 부분은 숨을 들이마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는 크게 들이마시지 않고 1회 호흡량 정도만 쓰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들이마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이마시는 거기 때문에 들숨 예비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크게 들이마신 다음에는 크게 내쉴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평상시에 이렇게 크게 내쉬지 않고 있는 예비량이기 때문에 날숨 예비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폐활량은 이렇게 들숨 예비량, 그리고 일회 호흡량, 날숨 예비량, 이게 세 개를 가지고 합쳐서 우리는 이걸 폐활량이라고 합니다. 배가 얼만큼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는 그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체 허파 용적에서 폐활량 이외의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은 잔기량이라고 부릅니다. 잔기량. 그래서 우리 허파 안쪽에는 폐활량처럼 숨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전체 양도 있지만 호흡이 들락날락하지 않고 멈춰 있는 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활량을 빼게 되면 이 잔기량은 항상 허파 안에 남아있는 공기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인들 같이 이제 그 호흡 기능이 좀 취약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폐활량과 장기량을 비교해 봤을 때 장기량의 상태가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폐활량의 전체 범위는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장기량이 상대적으로 줄고 폐활량이 상대 늘어나면서 전체 호흡 기능을 좋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군에 대한 근육 평가는 들숨과 날숨의 형태 또는 힘을 가지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이렇게 그림에 보는 것처럼 간단한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게 되면 여기 안쪽에는 게이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만큼 숨을 많이 들이마실 수 있는지 또는 얼만큼 강한 힘으로 내쉴 수 있는지 그 양을 측정하게 되면 호흡 기능의 호흡 근육들에 대한 평가를 같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유발성 폐활량 측정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청진입니다. 이제 COPD, 만성 폐쇄성 허파 질환처럼 기도의 일부가 살짝 막혀 있는 경우에는 숨을 쉴 때, 내쉬고 들이마실 때 쉑쉑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런 소리가 나는 부위를 이렇게 청진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호흡은 그냥 관에다가 훅 부른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나는데 관이 좀 기도가 좀 좁아들게 되면 그런 훅 부는 소리가 아니라 쉑쉑하고 이제 휘파람 같은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흡 잡음이 나기 때문에 청진을 통해서 호흡 잡음이 나는 부위를 알아주게 되면 그 부위를 좀더 기도에 있는 그 분비물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소리가 나지 않고 허파 잡음이 나는 그런 경우를 찾는 것이 바로 이제 허파음에 대한 청진이라 볼 수 있고, 주로 COPD 환자분들한테 그런 특징적인 파열음이 허파음이 많이 나게 됩니다. 수포음이라든가 건성수포음 또는 협착음, 쌕쌕거림 등등 이런 여러 가지 타입의 그 소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도 안쪽에 점액이 쌓이면서 기도가 좁아들었을 때 나는 소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호흡곤란 정도입니다. 호흡곤란은 개인이 느끼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직접 환자분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10점 만점에서 0점은 무지하게 불편함이 없는 정도, 그리고 10점은 최대 불편함 정도, 이렇게 해서 몇 점인지를 평가하는 거고, 또는 이제 10cm 정도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0에서 10 해놓고 호흡 곤란이 없는 정도, 그리고 10은 호흡 곤란이 최대인 정도에서 얼마큼 되는지를 표시하고 여기까지의 길이를 가지고 호흡 곤란 정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이거를 시각적 상사 척도라고 하고 임상에서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호흡곤란이 평상시에 계속 있는지, 또 움직일 때 있는지, 또는 밤에 있는지 등등 그런 상황적인 특성에 대한 것도 미리 물어봐서 알 필요가 있겠고, 발이 붓는다거나 아니면 체중이 증가되는 것들은 호흡곤란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측정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침입니다. 기침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이제 우리는 만성 기침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기침 자체는 호흡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기도 안쪽에 점액이 많이 쌓여 있거나 가래가 많을 때는 이제 기침을 하면서 가래를 뱉어내게 되는데, 그래서 기침이 잦은 사람들은 그 기도 안쪽에 내벽 쪽에 가래가 많이 쌓여 있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른 기침은 자극적, 기도 안쪽이 자극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촉촉한 상태의 기침은 감염이 징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침할 때 가래가 튀어나오는지도 같이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가슴둘레입니다. 호흡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가슴을 확장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가슴이 충분히 확장되는지는 이렇게 줄자를 이용해서 가슴둘레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평상시에 편안하게 숨 안 쉬고 있을 때 가슴둘레를 측정하는 거고, 그리고 최대로 숨을 머금었을 때 가슴둘레가 얼마큼 증가가 되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다음 대개는 이제 겨드랑이 높이에서 위쪽 가슴을 측정을 하고, 칼돌기, 칼돌기는 아래쪽에 갈비뼈를 따라가게 되면 이렇게 해서 가운데 쪽에 있는 부분을 칼돌기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측정하는가 아니면 젖꼭지 라인에서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아래쪽 갈비뼈 높이에서 아래쪽 흉곽에 대한 것을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활동 수준입니다. 이제 호흡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운동 내성, 다시 말해서 운동을 감내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지, 활발하게 못하는 것들은 대부분 제 운동 내성이 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계단을 몇 개 올라갈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등등은 운동 내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쉽게 해볼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활동 수준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호흡 기능이 떨어지면 활동 수준이 떨어지는데, 이게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활동을 많이 못하게 되면 당연히 허파 질환은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심지어는 사망률이 올라가게 되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재 원리입니다. 호흡기계 물리치료의 중재는 크게 호흡 재훈련과 기도 청결 이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호흡 재훈련과 기도 청결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의사 또는 생리학자, 영양사 등 여러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팀을 이루어서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호흡 재훈련입니다. 특히 가로막을 활용해서 배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슴 호흡과 배호흡이 있는데, 가슴 호흡에 비해서 배호흡의 효율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가로막을 써서 하는 심호흡 또는 배호흡 운동에 대한 것을 아주 중점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호흡 재활의 원리는 들숨보다 달숨을 더 길게 하는 겁니다. 길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것을 좀 더
길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호흡의 협응성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 이제 피로감도 완화시킬 수가 있고 호흡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호흡법에 대한 거를 먼저 교육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들숨군 훈련입니다. 이렇게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여기다 입을 쭉 문 다음에 입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치에서 숨을 들이마실 때 좀 쉽지 않게 어렵게 들이마시도록 저항을 주게 됩니다. 호흡에 대한 저항을 주면서 들이마시는 이런 걸 들숨구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는 유산소 운동도 함께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므린 입술 호흡입니다. 이거는 그림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휘파람 불 때 입을 잔뜩 오므려서 길다랗게 한 것처럼 숨을 길게 내쉬기 위해서 입을 살짝 오므리는 그런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숨을 내쉬는 겁니다. 그래서 들이마시는 거 대비해서 훨씬 더 길게 내쉴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는 특히 COPD 환자분들, 만성 폐쇄성 허파 질환 환자분들한테 특히 중요합니다. 숨을 한 번에 바로 내쉬게 되면 허파 안쪽에 있는 그 공기들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허파 안쪽에 있는 기도가 서로 이제 허탈, 제 코라슴 붕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붕괴라고 하는 것이 망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동그랗게 관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서로 이제 압착이 되면서 공기가 잘 안 통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붕괴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천천히 머금고 내쉬는 거는 이 안쪽에 공기를 조금씩 채워놔서 공기 압력을 유지하면서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COPD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막 호흡 운동입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는 배, 그리고 한 손으로 가슴을 두면서 숨을 쭉 들이마실 때 배가 볼록 튀어나오는지 또는 가슴이 더 많이 움직이는지를 직접 느껴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배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이거를 가이드 해가면서 이렇게 가로막 호흡 운동을 시키는 것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은 공기 누적 운동입니다. 만성적으로 호흡 기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심호흡을 잘못해서 잔호흡만 해서 공기가 허파 안에 많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경 근육 쪽에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심호흡이 잘 안 돼서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엠뷰라고 하는 거를 쭉 짜갖고 직접 이짠 만큼 그 코나 입을 통해서 기도로 공기를 주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공기를 많이 머금을 수 있어야지만 아주 기침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기침이라고 하는 거는 가래를 뱉어냄으로써 이제 그 기도 안쪽에 쌓여 있는 점액질을 또는 청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신경계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근육 질환이 있어서 호흡곤이 많이 약해진 경우에는 숨을 많이 머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침을 할 수 없어서 기도 청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기 누적 운동을 이렇게 마우스피스 또는 이렇게 엠뷰를 사용해서 직접 숨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호흡이 그 기도가 막혀있는 상태로 호흡을 많이 못하게 되면 무기폐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호흡 기능을 전혀 못하고 허파과리가 없어지면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 무기폐라고 하게 됩니다. 기침을 효율적으로 못하게 되면 가래를 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무기폐 상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기 누정 운동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숨을 주입을 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10에서 15회씩 하루에 3세트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기 누적 운동을 통해서 기침을 유발할 수 있어서 기도 청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운동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활동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처방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그 처방 강도를 계속 올려가면서 유산소 운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COPD 환자분들 특히 이제 호흡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신체 능력이 떨어지면 추가적으로 호흡 기능이 더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그런 신체 활동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최대 운동으로 하게 되면 신체적인 무리가 많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하운동에서 60%
정도의 강도로 해서 주 3회 이상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운동 유형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걷기를 좋아하면 걷는 거로 하면 될 것이고, 자전거나 수영 등등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신경 근육 정기 자극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로막 근육이 작동을 못하거나 아니면 신경이 마비돼서 가로막 근육을 수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렇게 외부에서 전기 자극을 통해서 가로막 근육을 자극해줘서 규칙적으로 수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피부 전극을 통해서 정기적인 신호를 가로막 호흡근으로 이제 통전을 한 다음에 수축을 유도하는 물리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도 청결 기법입니다. 기도 청결 기법은 말 그대로 기도 안에 쌓여 있는 점액질이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 이게 호흡, 공기 통하는 통로를 모두 막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점액질을 이제 빼주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기도 청결법이라고 합니다. 기도 분비물을 제거해서 기도 폐쇄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허파 질환이 좀 심하거나 신경 근육 질환 또는 전신 수술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래가 많이 쌓일 수 있어서 기도 청결 기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타진과 진동입니다. 타진은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가래가 많이 쌓여 있다고 파뜨내는 부위를 툭툭 쳐서 가래를 떨고 내는 거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타진과 진동을 하기 전에 이제 어느 부위가 가래가 많이 쌓여 있는지를 청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타진의 목적은 직접 가슴벽과 허파로 이제 퉁퉁 치게 되는 운동 에너지를 전달을 해서 기도벽에서 가래가 또는 점액질이 떨어져서 배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종종 이렇게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진동을 통해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사진이라든가 진동 방법들이 상당히 번거롭고 이제 치료사가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이런 진동을 특정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진동을 주면서 이제 갈비뼈 아래쪽 부분의 기도로 이렇게 진동이 전해지면서 가래가 떨궈져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임상 현장에서는 손으로 이렇게 직접 타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진동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국소적인 진동기를 갖고 다니면서 가슴병에 대한 진동을 주는 경우를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위 배출법입니다. 가래가 쌓이는 부위를 정확히 한 다음에 가래가 잘 빠질 수 있도록 몸의 위치를, 자세를 바꿔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위쪽에 가래가 많이 쌓였다라고 하면 앉아 있는 것만 가지고도 중력 방향으로 가래가 이렇게 빠져나가기가 수월해집니다. 또는 뒤쪽 부분에 있으면 이제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는 거고 또 아래 부분에 있으면 엎드려서 다시 아래 부분을 좀 높여주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면 자세를 취하는 것만 가지고도 가래를 떨궈낼 수 있는 가래를 이동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세에서 뭐 한 3에서 15분 정도 머물러서 가래가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리 배출법에 대한 거를 하기 위해서는 허파의 어느 분절에 가래가 쌓여 있는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알려진 정보에 따라서 자세를 만들어서 사진과 진동을 함께 적용해 주면 가래를 빼주는데 기도 청결 기법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기침 보조법입니다. 자, 복근이 약해서 기침을 강하게 못하는 경우에 가래를 이제 효율적으로 배출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살짝 배 쪽을 압박을 해줘서 어, 숨을 내쉴 때, 기침을 할 때 좀 더 강하게 기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우리는 기침 보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종 그 신경이 손상이 있거나 근육이 손상이 있어서 복근이 마비된 환자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침을 많이 못해서 가래가 그대로 쌓이게 되면 심한 경우에는 폐렴으로 이제 더 악화돼서 이게 굉장히 생명에 위협적인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기침할 때 갑자기 콱 눌러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들숨, 날숨 박자에 맞춰서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내쉴 때 확 같이 눌러주면서 기침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유발하는 것이 기침 보조법을 할 수 있고,
요거 할 때는 제 뒷부분은 제 단단한 쪽에 이제 기대고 또 고정하고 하는 거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고빈도 가슴벽 진동입니다. 약간 타진, 두들기거나 아니면 진동을 줘서 가래를 빼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이렇게 조끼처럼 자켓을 입고 이 자켓 전신적으로 진동을 주는 겁니다. 자켓이 막 떨리면서 폐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 진동을 주기 때문에 가래 빼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약입니다. 이제 만성 호흡화질환은 호흡기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활동을 제한시킵니다. 그래서 삶의 질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 중재를 정확히 잘 시행해야 되는데 중재를 위해서는 호흡 형태라든가 능력, 가슴 운동성, 활동 수준 등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중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허파 반응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운동에 대한 반응성 정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흡기계 물리치료에서 이제 물리치료사의 역할은 환자의 증상과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전체 치료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